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만나서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강의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활동하면서 겪은 일과 그다음에 정산 보고서 작성했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지 제가 특별하게 뭐 강사의 커리가 높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실무를 제가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설명들을 되게 많이 했죠. 처음에 그 최종복 관장님께서 부천의 마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아, 네, 죄송합니다. 권현철 관장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잘 해주셨고요. 지난 수요일에는 안산 사례를 되게 잘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는 사실 뭐 용어가 되게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부천도 주민 스스로 진행되는 마을 만들기가 되게 유명한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가 안 될 뿐이지 우리 부천도 나름 나가서 보면 되게 유명하고 잘된 케이스라고 봅니다. 마을 공동체는 사실 마을을 기반으로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마을 카페, 마을 생협, 마을 기업, 또 요즘 가장 핫한 마을 미디어, 마을 축제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우리 마을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끌어 나가는 행사 아니면 만들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서로 함께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 좋게 하는 데서는 협력,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을 공동체의 필요성이라던가 마을 만들기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은 뭐 텍스트로 나타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사실 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키워드는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키워드니까 따로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 실무로서 강의를 나갔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들이 뭐 평생학습센터에서 얘기했던 거, 또 한국방송통신대에서 교육학과가 있잖아요. 교육학에서 우리 뭐 축제라던가 마을 만들기 이런 것 쪽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강의를 나갔었고요. 그리고 부천시 문화재단에서 저희 공모사업 정산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강의를 나갔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좀 알려드린 거예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마을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지역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 오정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정구에서 제가 마을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아마 남해리 회장님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울림 네트워크라고 해서 지역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축제를 진행했고 제가 그 대표를 맡았었습니다. 또 다른 마을 활동은요. 부천에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넷 더 마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부천을 어떻게 마을 만들기를 더 활성화시킬까 하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2016년 11월부터 작년까지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공동체 활동입니다. 그래서 웹메이커스라고 아까 우리 김수현 주무관님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3D 펜으로 모인 그 공동체고 이분들이 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모 사업을 받아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평생교육사로서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평생학습 축제를 2018년도, 19년도 추진위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는 실행단을 했고 19년도는 추진위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천 인생학교 거점 매니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마을 만들기 실무라고
마을 만들기 사업 실무라고 하면은 사실 어렵지가 않은데 이거를 텍스트로 옮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계획서라는 건 사실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건 우리가 말로는 진짜 다양하게 이런 사업하고 싶다, 이런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걸 직접 텍스트로 옮기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도움 드리고자 제가 나왔고요. 그 도움을 드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렇지만 그거를 제가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들이 뭘 먼저 해야 할까요? 사업 계획서를 쓸 때 고민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고민을 할 때 우리 마을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또 우리 공동체 회원들의 컨텐츠가 어떻게 있는지 요걸 조금 통일화시키는 게 좋겠죠. 해결화시키는 게.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컨텐츠가 만약에 우리 마을 만들기에 가장 맞는지 아이디어가 맞는지를 같이 회원분들하고 해야 되고 또 이 공모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리더, 회장님 아닌 부회장님 총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인지 라고 하는 거를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협동해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부천시의 공모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생활문화 지원 사업도 있고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의 동아리 지원 사업도 있고요. 또 등등 뭐 녹지과도 있고 자원봉사 센터도 있고 부천시 공모 사업이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게 가장 1월 달쯤에 보면 각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 또 2018년도부터였나요? 우리 공동체의 김수현 주무관님이 여기 오시면서 그 공모 사업에 대한 통합 사업 설명서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책자도 발간해서 주시기 때문에 부천에 다양한 사업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를 항상 배부를 하시니까 그걸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부천시 마을 공동체 주민 제한 사업에 관해서 주로 가지고 왔고 말하면서 제가 지금 평생학습 쪽에 있는 사업을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주민 제한 사업 중에 자유 공모와 지정 공모가 있습니다. 자유 공모는 뭐 알다시피 마을 문제를 파악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모 사업이고요. 지정 공모는 지정된 주제에 맞게 또 주민들이 직접 뭐 기획을 수립하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지만 된다라는 거고요. 지원 자격은 5명에서 10명 이상의 마을 주민 모임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명에서 10명까지 공동체 회원들이 계신 분들은 어느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의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은 7명. 그러니까 여기는 5명이지만 평생학습 쪽에는 7명 이상 학습 동아리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요. 씨앗, 성장, 열매, 공간,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초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씨앗, 그리고 씨앗을 1년 한번 해보시고 나면 우리 지역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의제를 한번 발굴해보고 또 공동체나 우리 소규모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우리 동아리만 아니 공동체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문제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성장을 했으면 열매를 맺어야겠죠. 그래서 지역 문화 향상에 그 주민 공동체들의 회복이 그리고 우리 마을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함께 보는 거를 열매 사업에 녹여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간입니다. 공간은 그동안 공동체 분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공간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 노후가 낙후됐거나 그리고 또 약간 우리 주민들과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시설을 조금 개선하고 싶거나 그럴 때 함께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정 공모는요,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 정도부터 생겼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안전, 환경, 또 청소년이라든가 또 마을 돌봄, 마을 육아, 마을 복지, 마을 미디어 이렇게 등등 이런 것들을 공동체 분들이 함께 하기 위한 공모를 내는 사업입니다.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 다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모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년 동안 진행이 되고요. 1, 2월 달에 아마 사이트를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우리 공동체 분들이 와서 발표를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이게 선정된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이 공모 사업의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회계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보조금을 교부를 합니다. 4월 달부터 10월까지는 저희가 공모 사업을 계속 시행을 하고요. 그 사이에 뭐 활동 매니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관계자분들이 현장을 점검을 가게 되죠. 그리고 모니터링도 가게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 공동체 분들이 이런 보조금은 어떻게 쓰나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그동안의 돈을 우리는 원래 홍보비로 쓰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다른 비용으로 좀 옮겨도 될까요? 라는 질의응답도 그때 가능하니까 많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10월 말일자로 10월 30일자로 종료를 하고요. 11월 15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12월쯤에는 공모사업 받으신 공동체들께서 같이 성과 공유, 우리 진짜 1년 동안 잘 살았다.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정말 잘 훌륭하게 운영했다라는 거를 다른 공동체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잘 쓰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쓰는 게 좋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한번 듣고 나면 좀 더 각인해서 쓸 수 있으리라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구성의 기획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쓰는데 팁이 뭐가 있는지 또 그동안 지원 사업을 썼을 때 제가 쓴 것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뭐부터 써야 될지.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창의성. 창의성은 우리 연령대에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새로운 걸 발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절대 새로운 거를 발견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모방. 다른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지 또 다른 지역의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지를 가장 많이 서치하신 분들이 내거화 시키는데 가장 훌륭하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의 사업 계획서를 그대로 갖다 쓰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사업을 계획을 보고 내 것으로 화시키라는 게 창의성인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근데도 새로워. 이렇게 더 좋은 거죠. 다만 표방, 표절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을 짜야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심사위원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논리적절하게. 논리적절하게 어떻게 얘기해? 잘 쓰는 게 힘들죠, 사실. 근데 그거를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좋은 게 화이트보드라고 생각해요. 화이트보드에 우리가 가장 하고 싶자 싶은 게 뭔지 키워드를 쓰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마인드맵이라고 하시죠. 그런 거 형식으로 계속 써 나가다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 화이트보드에 나와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가장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한번 판단해 보십니다. 그래서 현실성을 파악해서 창의성과 논리성 그리고 현실성 이거는 정말 책에 나오는 단어들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가정 말을 바꾸면 다른 지역이 얼마나 잘했는가, 근데 그거를 우리 지역으로 가져왔을 때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이런 거 재밌겠다, 아니면 이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거다라고 느끼는 거,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들하고 마을 만들기 하는데 얼마나 재밌을까, 지역 주민들이 이걸 하고 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바뀌어 있을까, 그리고 나서 우리 공동체들이 이걸 하고 났을 때 얼만큼 성장했을까, 이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쓰면은 아마 심사위원들은 퍼펙트라고 얘기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 아까 얘기했죠. 논리 적절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과연 논리 적절하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쵸?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게 좋겠죠. 대상과 분석을 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욕구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욕구를 서로 같이 얘기해보고, 그리고 지역사회, 우리 부천에, 우리 아니면 원종동에, 아니면 원미동에, 요즘 원미동 없어졌죠. 부천동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공동체가 사실 저희 3D 펜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잖아요. 그럼 이 3D 펜으로 뭘로 하려고 하는지 설립 목적과, 또 이 3D 펜이 맞는 아이템이 누구한테 맞는지, 어르신한테 맞는지, 아이들한테 맞는지, 그죠? 청년에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체크를 한 번씩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웃음치료 강사들만이 모였어, 그럼 웃음치료 강의 나가자, 이게 아니라 응? 우리 웃음치료인데 이거를 웃음치료를 어떻게, 어르신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랬을 때 마을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짚어 나가면 훨씬 계획서 쓰는데 편리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했어요. 수학 분석을 해라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공동체의 강점,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약점, 우리가 이 공동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위기, 기회, 요인들을 다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공동체만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것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리 지역은 교통이 편리한지, 아니면 교통이 별로 안 좋은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지, 학교가 주변에 많은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분석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받는지를 같이 함께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역과 상관없이 아이템만 가지고 딱 냈으면 지역에 그거 어떻게, 그 누구하고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말문이 탁 막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함께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석을 누구하고 하냐? 공동체 회원분들이 같이 하셔야 돼요. 리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지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 공모 사업이 어떤 것들인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 그렇지, 공동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구 파악도 같이 하시고 수학 분석도 같이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목적과 필요성을 명확히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다른 이제 공모사업 쓰신 거 한번 봐달라고 해서 한번 봐드린 적이 있는데, 목적은 청소년인데 필요성은 어르신 대상을 가지고 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적과 필요성이 일맥상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목적과 필요성이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또 같이 함께 통일할 수 있게 좀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가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사업계획서에 사업명을 섹시하게 맛깔나게 작성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마을 돌봄이에요. 그럼 마을 돌봄 단체 이렇게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말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 뭐 마을 돌봄 하구나. 근데 그런 거보다는 조금 섹시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지, 네이밍을 보고도 내용도 압축해서 우리가 뭐라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목적과 필요성 그 세부 내용이 수미 상관해야 된다. 앞뒤가 다 잘 맞아야 된다라는 거 하면 될까요? 섹시한 네이밍에서 제일 좋은 거 뭐 요즘 한 3년 전이었나요? 쫄지마 신중년. 그쵸? 그럼 쫄지마 신중년 우리가 한 번에 들어도 대상이 신중년이구나. 근데 신중년 되면 우리가 왜 가장 많이 있는 게 뭐냐? 갱년기잖아요. 갱년기로 위축돼 있고 우울로
뭐 약간 저조해 있고 이런 것들을 쫄지 않게 좀 힘을 실어주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압축해서 작성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 주체와 지속성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마을 만들기 주민 제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예요. 마을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누가? 주민이. 어떻게? 제안을 시에다 하는 거잖아요.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그럼 우리는 그 마을을 키워드를 잘 기억해서 사업 주체가 어딘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바꿔서 얘기해 보면 어떻게 할까요? 평산학습센터에서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이다. 그러면 학습 동아리잖아요. 그러면 학습을 하는 동아리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는 생활문화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럼 지역에서 생활문화를 하는 단체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키워드를 잘 보시고 공고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가 해당하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염두에 두어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할 때 계속 얘기했던 게 혼자만 하지 마라, 리더만 하지 마라, 공동체 회원들이 함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가장 공동체가 지속하는 데 있어서 소통과 관리가 가장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갈등 진짜 많아요. 내 남편하고도 갈등이 있고 내 자녀하고도 갈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내 가족하고 내 자녀, 내 남편하고 갈등이 생겼다고 헤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풀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만 우리가 이 공모 사업을 1년 동안 하고 나서 우리 회원들이 성장해 있는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을 또다시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회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주점을 맞춰서 하시라. 다만 거기 안에서 회원들끼리 소통을 하고 또 서로 배려를 좀 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갈등을 해결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육하 원칙에 준하여 서술하라. 이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죠. 그래서 사업 영역에 수집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 공동체가 한 3년 됐어. 3년 됐으면 1년에 어떤 걸 했지, 2년에 어떤 걸 했지, 3년에 어떤 걸 했지. 이렇게. 그리고 또 1년에 하고 났을 때 성과가 뭐가 있었지, 또 2년에 했을 때 성과가 뭐가 있었지.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놓으면 다음 공모 사업에 이거보다 성장할 수 있는 거 어떤 거를 써야 될지를 나중에 천천히 알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에 설득력 있게 구성해라 이거였는데 요건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경험을 공유해라.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공동체들의 만남의 이 현장이 거의 없어졌죠. 근데 예전에는 공동체들이 만날 수 있는 시에서 무슨 행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공모 사업을 지원했을 때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갔을 때 대기실에 있을 때, 뭐 이럴 때, 아니면 끝나고 차 한잔하고 이럴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그들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면 그걸 가장 많이 듣고 오는 거예요. 우리 왜 미어캣 아시죠? 미어캣 이렇게 보면 뭐가 있지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리고 망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만났을 때 다른 공동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를 잘 보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집에 갈 때 되면 이런 있어요. 그거 내가 가져오면 난 요런 거 요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그거를 나중에 제안 사업에 녹여내서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게 공모 사업을 많이 쓰고 많이 떨어져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떨어져 본 사람만이 다음 계획서에 다시 성장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쓰시거든요. 내가 왜 떨어졌지? 또 확인 한번 하고 또 고민하고 또 뭐를 하기 위해서 또 정보도 찾아보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쓰고 떨어져 보고 그렇게 해서 다시 공모 사업을 넣어 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은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기술해라.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지원사업 계획서를 딱 눈에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딱 사업이나 뭐 이렇게 딱 봤을 때 제목 먼저 보잖아요. 우리 가장 보는 건 뉴스 볼 때 가장 먼저 봐요. 헤드라인 뉴스 딱 키워드 먼저 보잖아요. 그죠?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사위원들이 뭐 우리 부천시만 심사하러 오겠어요? 전국 각지 심사를 하러 가겠어요. 그 많은 페이퍼를 볼 때, 딱 눈에 띄는 사업 네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딱 먼저 캐치를 해서 딱 사로잡고, 그리고 지원사업 계획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뭐 정리를 조금 깔끔하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쓰면 아마 그 심사위원들은 끝까지 읽을 거예요. 대부분 사업계획서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읽다 보면 아 이건 너무 식상해서 이렇게 넘기시는 심사위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네이밍도 조금 색달라. 그리고 이걸 함께 하려고 하는데 계획서도 내가 눈에 피로도가 좀 덜하게 작성해줘. 이런 심사위원들이 끝까지 보실 거예요. 그럼 아마 점수도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라. 근데 사실 이거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쓸 때마다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연습해 보시고 또 떨어져 보고 또 연습해 보고 또 좀 잘 되면 떨어지기 전에 또 붙기도 하잖아요. 아, 그럼 이 계획서가 괜찮은 계획서인가 보다 라고 한 번 더 짚어보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지역 내 강사풀을 최대한 활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사실 저도 지역 사람이죠. 부천 사람. 부천시에서 부천 사람을 쓴 거죠. 그쵸? 지역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부천이 강사풀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정리가 뭐 좀 안 돼서 뭐 평산학습센터는 아마 강사 등록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강사 등록을 하는데 우리 마을은 아마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공모사업 가서 만나신 분들하고 아니면 이렇게 지정 공모로 공간을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공간 그 대표님들 그런 분들이 다 보면 그 안에 강사풀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하면 교통비도 안 들죠. 그죠? 그리고 서로 소통이 또 원활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역 내에서 우리 동네에 강사풀을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또 서로 우리 요번에 공모사업 봤는데 다른 공동체의 강사 대표님이나 회원분을 강사님으로 초빙하면 또 우리가 다음에 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로 공모사업을 할 때 소통을 가장 많이 하면 지역 내 강사풀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 안에서 서로 함께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공모사업 쓸 때 또 쓰면 안 되는 항목들이 되게 많죠. 가장 중요한 것들만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공간 임차비, 말 그대로 임대는 거죠. 월세, 그다음에 공공요금, 전기세, 수도세, 전화요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범칙금 이런 거는 뭐 절대 우리 공모사업에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기자재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매 해년마다 약간씩 융통성 있게 조금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015년도였나? 경기도에 가서 이 회계교육을 봤는데요. 그런 얘기 있어요. 반찬 사업을 하는 공동체가 반찬 됐는데 그분이 사업이 사면 안 되는 구입비가 반찬통이었던 거예요. 반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반찬통을 사지 마라. 이건 왜 비품 자산이라고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막 진짜 멱살 잡고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매년 되다 보니까 지금은 반찬 사업은 그 특성 사업에 따라 좀 이렇게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자재 구입비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자재 구입비에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분이 프린터기를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공모 사업을 받았는데 이거를 뭐 어디서 뽑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프린터기를 구입을 하게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산 취득이라.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 운영비 이래서 사무실 운영 경비를 쓰면 안 되고 특히 상근자 인건비라는 거는 월급인 거죠. 그런 거 등 그런 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데요. 경조사비, 접대비, 뭐 경력금 이런 각종 회비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예를 들자면 우리 회원분들이 사실 뭐 원예 하시는 분 이건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사실 아니면 제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제 부가트 강사인데
부가트는 협회가 있는 거예요. 협회가 월 얼마를 계속 내야 되는데 혼자 내기 하고 우리가 동아리가 다 부가트 강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 회비를 우리 공동체 금액에서 보조금 금액에서 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접대비. 요즘 뭐 접대는 잘 안 하니까 그런 거 있고 경조사비, 어디 축의금, 조의금 이런 것도 보조금에서는 지불이 안 된다라는 거. 용역비는 뭐 여러분들이 거의 안 하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8번 주류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부천에 일례인데 어르신 동아리인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보조금으로서 나가서 활동하시고 식사를 하는데 거의 평균 연령이 70에서 80대이신 분들이 다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밥 한 번 먹으면서 막걸리 한 병을 드신 거예요. 근데 그게 밥값에 포함이 됐고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증빙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증빙 사진에 막걸리가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찍어서 저희 보조금 서류에 녹여내신 거죠. 그랬을 때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요? 다시 반납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 있어요. 아니 밥은 자부담인데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뭐 그렇게 까다로워. 근데 보조금이라는 거는 자부담도 보조금과 함께 통장에 넣어주면 그거는 하나의 보조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 주의해서 사업계획서에 녹여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조금 사용 시 주의할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아마 보조금 공모사업의 공고가 뜨면 이런 것들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강사비 우리가 보조금에 부천시 같은 경우는 마을 만들기 주민제한 공모사업은 50%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 안에 보조금을 강사비를 쓸 수 있고요.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의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활문화도 아마 50%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각 그 과별로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공모사업의 강사비는 거의 다 제한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다 100% 쓰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수업을 또 받으시는 공동체도 있기 때문에 강사비를 조금 높게 책정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각 과별로 아니면 지자체별로 강사비는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 요것도 50%에서 80%는 부천시 안에서 제가 좀 넓게 쓴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고사업에 떴을 때 사이트 뜰 때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료비 구매 시 포인트 적립은 자산 취득 의무로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가장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대형 할인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뭐 이런 데서 우리가 뭘 사면 우리 주부들은 사실 습관적으로 거기서 뭐를 하세요?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번호 누르세요.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걸 띠띠띠띠 이렇게 눌러요. 근데 그게 나한테 들어오지만 그게 자산 취득이 되기 때문에 재료비나 아니면 물품 구매 뭐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어디 가서 포인트 적립하겠어요? 아니요, 안 할게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요즘에 뭐냐면 그 포인트 할인이 또 있더라고요. 그죠? 그게 뭐 200원, 뭐 작게는 뭐 몇십 원까지 있는데 그것도 받으시면 안 돼요. 그것도 요즘 되게 체크카드 쓰면 할인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체크 할인 이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만약에 할 때 받았다. 이렇게 영수증을 받는데 그게 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취소하고 안 받는 걸로 하세요. 근데 만약에 할 수 없이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산 보고서 제출하고 나서 이자 반납하세요라고 할 때 체크 할인 받은 것까지 함께 반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죠. 근데 한번 해보고 나면 조금 어렵지 않은데 말로 계속 들으면 왜 이렇게 제한적인 게 많아, 제재가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거 지킬 거 규칙을 조금 지켜가면서 보조금을 사용하시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 취득 항목은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보조금 그 공고 사이트에 뜨면 자산 취득 불가 항목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리스트가 뜰 거예요. 그거 잘 보시고 하시면 되고 또 기념품 구입 절대 불가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놓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각 공동체 분들이 공모 사업을 하고 나면 성과 공유회를 자체적으로 하시는 공동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간 지정 공모 받으신 분들은 공간 다 끝나고 나서 개소식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오면 볼펜이라도 하나 드려야지 하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안 된다라는 거. 네, 좀 야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보조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거나 아예 안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비나 공연비 지급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뭐라 그러지? 체크 아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공동체 계신 분들이 강사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그 중에 한 분이 강의를 해서 강사비로 지급한 경우가 실례로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우리가 보조금 신청서 쓸 때 보면 우리 회원 목록 들어가죠. 그래서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공모사가 끝나고 나서 보면 그 중에 한 분이 강사가 됐다.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럼 다시 또 반환을 하셔야 돼요.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회원으로 되신 분들은 강사로 그 동아리에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공동체 가서 강사를 하는 거는 된다. 그래서 다른 아까 얘기했죠. 서로 제가 지역 내 강사풀을 이용해라. 그리고서 다른 동아리 아니면 다른 공동체에 많이 나가시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소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하지 않되 다른 데 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쓴 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 아까 얘기했죠? 표절, 표방은 안 된다. 그랬죠. 요거는 함께 보시고 요거에서 괜찮은 거 있으면 나 요거 저거 조금 응용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웹메이커스입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던 웹메이커스라 해서 요 웹메이커스는 제가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동아리명을 왜 그렇게 졌냐 그렇게 해서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꼭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동아리명도 좀 다르게 특이하게 지면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단체 연역이나 목적 이런 것들을 다 썼죠. 그래서 주요 활동들 어떻게 그동안은 뭐뭐 했는지. 그래서 실적이 있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공모 사업 했을 때 경험이 있구나. 그래서 쓰는 게 좋겠죠. 요거는 사업계획서, 요것도 동아리 지원 사업인데요. 협동의 길, 상생의 길, 그 길 위에 그 길을 묻다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뭐라지 사업명이 되게 좋다라고 저희가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협동의 길, 우리가 협동하겠다. 상생의 길, 서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도움을 하겠다. 그 길에서 길을 묻다. 그래서 요거는 뭐 협동조합에서 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그 사업명 하나를 봐도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작성했다라고 해서 좋았다라고 칭찬을 받은 네이밍입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 썸 타기. 예, 이런 것들은 디스크 유형인 팀인데요. 나를 찾아가는 거죠. 요 하나 문구만 봐도 그쵸? 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는 다른 데게 아니에요. 제가 작성하거나 제가 함께 있는 동아리가 같이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고고라 그래서 알리고 올리고 살리고예요. 제가 예전에 재직했던 협동조합에서 냈던 건데 지역 신문인 곳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이런 신문사든 사회적 경제인 분들을 알리고 또 그거를 SNS에 올리고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라고 해서 올린 건데 이거는 경기도에다 낸 거라서 경기도에서 되게 좋았던 네이밍이다라고 아예 대놓고 칭찬을 하고 저를 여러 번 불러서 강의도 할 수 있게 해줬던 네이밍입니다. 이거는 3D로 피어난 열정 다시 청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3D라는 건 우리 아까 얘기했던 3D 펜, 3D 프린터 이런 것들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가는데 피어난 열정 다시 청춘 이래서 연령대들이 다 50대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기분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되게 좋았던 네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제가 수미상관해야 된다, 일맥상통해야 된다 되게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과 필요성이 다 너무 좋은데 그걸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할 거냐, 효과를 낼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되게 잘 돼 있다고 우리가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텃밭인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 조직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마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가장 좋게 적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사업계획서를 썼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텍스트로만 된 거라서 사실 여러분들이 체감하기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작성하는데 한 번 더 되짚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모사업을 받았다. 보조금을 받고 나서 그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산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계속 나왔던 이자, 또 잔액을 어떻게 반납할지, 그리고 요거 이제 5번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체득하기 힘든 원천징수 이행 의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지금 한번 훑어주지만 만약에 모르시거나 한 번 더 듣고 싶으신 분은 김수현 주무관님께 한 번 더 얘기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한 번 더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뭐 필수잖아요. 사실 우리가 안 해서 자꾸 미루면 좋은데 이거는 안 할 수가 없고 이거를 해야지만 강사님들이 연말 정산 때 소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계획서를 쓰는 걸 얘기를 했다면요.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면접을 보고, 선정이 됐다는 발표가 아마, 부천 마을재생인가요? 사이트에 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고 나면, 사업 통장을 개설을 하라고 하죠. 그리고 회계교육을 받고, 그리고 사업비, 교부 신청서라고 그랬죠. 그거를 쓰고, 그리고 사업 교부를 받고, 공모사업을 신나게 하죠. 10월 말까지. 근데 그 사이에 현장 점검을 담당 주무관님이나 활동 매니저님이 아마 찾아갈 거예요. 근데 현장 점검을 찾아가는데 이거는 그 공동체를 감시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사업하시는데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또 그 담당자로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려고 가는 건지 우리 사업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오려고 해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들도 사실 힘들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니까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완료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요. 요거는 뭐 아마 공모사업이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담당자께서 자세히 설명을 또 한 번 해드릴 거라고 봅니다. 네, 공모사업 선정된 공동체는 이제 보조금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마 공문을 줄 거예요. 이렇게 선정이 됐다라는 공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받으면 되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공모사업이 활성화돼 있어서 공동체명을 이렇게 써줘요. 개인 단체명을 써주거나 아니면 대표자명 가로 열고 공동체명을 써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요. 다만 이 공모사업에 대한 보조금 통장은 개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일례로 들면 대부분 이런 공동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조금을 받았는데 우리가 매년 평생학습 축제 하잖아요. 축제 보조금이 조금 나오잖아요. 근데 그 통장을 깜빡하고 왜냐면 우리 공동체가 축제에 참여를 하니까 통장이 이거니까 이걸 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례로 받아서 다시 취소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장은 절대 네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 되고요. 그리고 통장 잔액을 만약에 내가 요즘 통장 만들기 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통장 다시 만들러 가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절차가 복잡해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쓰던 거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거 있어요. 그리고 또 공동체명도 들어있으니까 훨씬 좋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통장에 꼭 0원이어야 된다. 0. 빵원이어야지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게 확인이 되면 담당자가 아마 그 자부담을 넣으신 거 복사해 오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자부담 넣고 통장 그 확인하셔가지고 정리하셔가지고 그걸 보내시면 아마 보조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조금은 카드 결제와 기재이체를 쓰면 돼요 라고 되어 있는데, 카드 결제는 저희가 보조금 통장을 받으면 체크카드를 꼭 발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항상 카드 결제를 해야 되고,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뭐 강사비 이런 거는 계좌이체 하시면 되고요. 현금 인출하여 집행은 불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제가 주류 드셨던 동아리가 있잖아요. 연령대가 평균 70에서 80대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예전에 은사님들한테 항상 하얀 봉투에 돈을 넣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게 너무 뭐라 그러지? 각인이 돼 있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받은 금액이 1,00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분들이 강사비를 매 회차별로 통장에서 돈을 빼서 하얀 통장에 감사합니다 쓰셔가지고 은사님께 드렸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가져와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죄송하지만 계좌이체로 감사 인사는 따로 드리고 계좌이체로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 모르고 그랬다라고 하면은 다시 강사님한테 돈을 받으셔서 돈을 넣어서 계좌이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사비는 원청 진술을 해야 되죠. 그래서 8.8%, 주민세 0.8%, 소득세 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좌이체하고 원천 징수 신고 후에 납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그 예시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긴 할 텐데요. 강사비는 강사님한테 보낼 때는 8.8%를 제외하고 강사님한테 보내고, 신고를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는 세무서, 부천시 세무서, 지방세는 부천시 세정과에 꼭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5월 1일에 강의를 했다. 그러면 돈은 뭐 5월 2일 날 받을 수도 있고 5월 10일 날 받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신고는 6월 10일 안에는 꼭 해야 된다. 다음 달 10일 안에는 꼭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재료비는 거래할 시 견적서, 거래명세서를 꼭 받아라 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카드 결제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체크카드. 카드라고 해서 신용카드가 아니에요. 체크카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계좌이체 하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라.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뭐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거, 그다음에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은 이제 증빙해야 할 서류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함께 받으셔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나 이런 거 받았을 때 사실 품목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꼭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에 세부 내역이 다 나올 수 있게 받아서 함께 제출을 해라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산서 작성은 어떻게 해요?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부천 마을재생 홈페이지에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아니면 그 김수현 주무관님께서 아마 메일로 보내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각 담당자가 또 다르게 있잖아요. 씨앗 성장 열매 지정 공모마다 담당 선생님이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담당 선생님에게 양식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 결제권은 카드 영수증을 지출하시면 되고요. 30만 원 이상일 때는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꼭 첨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계좌이체는 입금증, 우리 인터넷을 하거나 또 은행에 직접 가거나 이랬을 때 입금증이 꼭 있어야 되고, 원천징수, 소득세, 주민세 꼭 있어야 되고, 입금증과 또 세금계산서라던가 견적서, 거래명세서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그 공모사업을 할 때 보면 증빙이 꼭 필요한 게 사진이에요, 사진. 우리가 홍보비로 현수막을 했어. 근데 우리 현수막 한 거 어떻게 알아요? 견적서? 거래명세서? 물론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실물을 담당자는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하는 공동체는 내가 서류를 담당자에게 내지만, 담당자는 이 공동체에게 직접 이걸 어디에 쓰셨어요? 어디에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페이퍼, 종이,
요걸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썼네? 현수막을 30만 원 했어? 그럼 30만 원 어떻게 했어? 라고 해서 보여주는 게 이렇게 배너처럼 배너를 보여준다던가 현수막을 보여준다. 이런 걸 꼭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결과 보고서 작성한다라고 돼 있고요. 또 정산 증빙 서류, 카드 결제는 카드 증빙 꼭 필요하고, 계좌 이체에는 계좌 이체에 관련된 서류가 꼭 필요하고, 그죠? 그 지원금에 대한 집행 내역 작성을 꼭 해라 이랬는데, 이건 이따가 또 예시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인출 일자와 인출액이 일자별로 기재를 해라. 요거를 항상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왜냐면 품목별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자별로 가장 4월 1일, 4월 30일, 5월 2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계속해서 같이 편차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출 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로 기재해달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출 일자는 내가 돈이 나간 거잖아요. 카드는 사실 저희가 말 그대로 카드는 다를 수가 없어요. 그죠? 체크카드는. 그렇지만 계좌 이체는 계좌 보낸 날짜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 쓸 때 일자를 함께 써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산서 작성을 이제 하려면요. 한 번 더 짚어갈게요. 부천 마을재생 사이트에 소통마당이라는 매뉴얼에 자료 게시판에 양식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너무 복잡해요 하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그냥 아예 양식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조금 배우셔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0월 31일 사업 종료 후에 15일 이내에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11월 15일인데 제가 올해는 보조금을 안 받아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11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념해 주시고요. 제출해야 할 서류는 뭐 정산 보고서, 통장 내역 사본, 그리고 취진 실적 보고서, 지출 결의서, 증빙 서류 이렇게 함께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요. 사업 실행 계획 및 예산대로 사업을 집행해라.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처음에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실행계획서 낼 때 예산을 쓰잖아요. 그리고 실행계획에서 몇 월에는 뭘 하겠다, 몇 월은 뭘 하겠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서 내는데 그걸 될 수 있으면 지켜서 사용을 해라. 근데 사람인지라 이걸 어떻게 로봇을처럼 딱딱딱딱 지킬 수 없을 때가 꼭 있어요. 사람. 이 상황에 따라 또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 승인을 요청을 해라. 그러면 누구한테?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우리 요번에 공동체가 이거 할 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강사 사정 아니면 뭐 공간 사정 아니면 공동체 회원 사정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인해서 요번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담당자님 그러면 변경 신청서를 내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걸 내시면 되는데 제가 최소 1개월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각 과마다 아니면 지자체별로 약간씩 달라요. 뭐 10일 전에, 보름 15일 전에 이렇게 다르거든요.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꼭 담당자하고 요일을 아니면 날짜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양식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셔서 그걸 꼭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1개월 이렇게 썼는데 1개월 써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교육받을 때 1개월이라고 해서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꼭 담당자에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언제 전에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서로 상호 협의하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제 계좌이체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다뤄볼게요. 업체랑 또 강사랑 했을 때 업체 거래를 했을 때는 은행 확인해야 되죠. 인터넷 뱅킹을 하든 직접 은행에 가서 계좌이체를 했든 요 확인증이 필요하고요. 세금 계산서, 또 견적서, 거래 명세서, 또 아까 얘기했듯이 사진. 업체 거래라고 했을 때 물품을 샀다라고 하면 물품 산 사진이 필요하고요. 또 현수막이다 그러면 현수막, 또 배너다 그럼 배너 이런 식으로 꼭 사진이 필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강사는요.
은행 입금 확인, 이것도 계좌이체를 하든 은행에 가서 하든 확인증이 필요하고요. 그 강사의 통장 어떻게 알고 우리가 보냈을 거예요. 그죠? 강사 통장 사본, 또 신분증 사본. 요 신분증 사본은 한 3년 전만 해도 필수였거든요. 개인정보가 뭐 너무 남발한다 이런 좀 민원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신분증이 꼭 필요하다, 또 어느 곳은 또 신분증은 없어도 돼요 라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하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은 꼭 내셔야 된다. 그리고 증빙 서류. 강사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항상 강사에 등급이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제가 그 등급까지는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 등급은 공고 났을 때 강사비가 1급일 때 얼마, 2급일 때 얼마, 보조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와 있어요. 리스트가. 그거 보시고 강사를 의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력서를 꼭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 자료 PPT. 저도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할 때 PT 이렇게 있잖아요. 이 PT를 제출하셔야 되고 또 강의 확인서, 강의 사진 이런 거는 양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카드 결제는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카드 영수증이 필요하겠죠. 근데 카드 영수증은 사실 어느 정도 있으면 날라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필요하고 복사본이 필요한 거예요. 원본은 사실 어느 정도 옛날에는 3개월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한 달 반 되면 없어진다고 해요. 글씨가. 그래서 복사본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래 세부 내역이 꼭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이 강의하는 장소에 김수현 주무관님도 있고 영상을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활동 매니저 선생님도 있고 저도 있고 이래요. 그럼 커피를 마신다고 해요. 누구는 원두를 마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누구는 라떼를 마시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영수증에 그냥 음료 4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라떼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와서 4잔이 딱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먹은 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신 사진이. 그래서 이게 가장 좀 예민한데 그 회원분들이 난 사진 너무 싫어요 이래요. 사실 저도 사진 찍히는 게 사실 조금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예쁜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얼굴을 조금 가려주셔도 된다. 아니면 약간 비스듬히 사선으로 찍어서 뒷모습, 옆모습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다만 우리가 자부담으로 커피를 마신 거는 꼭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간이 영수증이 있어요.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반찬 나눔 하시는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한테. 그럴 때 재료가 시장에서 살 때 너무 좋아. 그죠? 근데 이분한테 살려고 하니까 체크카드 결제가 없대요. 그러면 안 살 수는 없잖아요. 너무 좋은데 물건은. 그러면 3만 원 이하까지는 시장에서도 간이 영수증이 되니까 꼭 간이 영수증이라도 받아서 인정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정산보고서 앞에 쓰는 건데 요거는 제가 작년에 했던 사업이거든요. 제가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거라서 이제 다 보여주는 거라서 이거는 공모 지정 공모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명이 뭔지, 기간은 언제인지, 장소는 어디였는지, 보조금은 얼마 썼고 자체 부담은 얼마였고 예산이 얼마나 남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 사업 계획은 이랬는데 추진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사업 추진하고 나서 성과가 어떻게 했는지. 이게 공모사업 신청 쓸 때 기대효과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대효과하고 사업 성과가 어떻게 같게 나왔는지 한 번 더 보시고 그 기대효과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더 높게 나온 거는 더 상세히 써주면 좋죠. 사업비 집행 내역이다라고 해서 요거 보조금 집행은 얼마를 했는지, 그죠? 요렇게 그 신청 시 얼마였는지, 집행했을 때 얼마였는지, 또 잔액은 얼마 남았는지. 저는 이제 잔액은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뭐 일자별로 작성을 해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3월 1일, 11일, 4월 17일, 4월 23일, 4월 24일 날짜별로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가면 뭐를 썼는지, 이행보증 증권을 해서 얼마를 썼는지, 홍보비를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그죠? 그리고 쪽수도 써야 돼요. 저희가 그 몇 쪽수를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쪽수 꼭 써주시고, 만약에 그 쪽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러면 이렇게 32에서 33 이런 식으로 있죠. 이렇게 장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재원 구분이 어떻게 됐는지, 집행 구분이 어떻게 됐는지 써주셔야 돼요. 자부담으로 썼는지, 계좌 이체로 보냈는지, 보조금으로 썼는지, 카드 결제를 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작성을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요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요거는 통장이 정리를 하고 나면 일자별로 잘 돼 있잖아요. 그거를 옮겨 쓰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제가 했던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현수막 사용한 사진, 그죠? 그 다음에 강사님, 죄송해요. 강사님 사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 요일별 또 해차별 사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요거는 함께 증빙 사진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식은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 임의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따로 만드셔도 돼요. 더 깔끔하게.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출 품위서예요. 그래서 품위서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지출하기 전에 돈을 얼마를 써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서 그거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출 결의서. 지출 결의서는 이건 제가 직접 썼던 거니까 제 이름은 안 지우고 체주는 지웠어요. 다른 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홍보비 비목으로 쓰시고 현수막 쓰시고 금액 쓰시고 비고란에 보조금인지 자부담인지 좀 써주시고요. 체주는 우리가 영수증 결제했을 때 그 업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주는 아마 현수막 업체겠죠. 그걸 꼭 써주시고 밑에 영수도 그 체주가 영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체주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영수증을 사인을. 그래서 요거는 그냥 비워두셔도 된다라는 거. 거래 명세표에서 쓰고 요것도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렇고 디테일하게 현수막 그래서 얼마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죠. 30만 원 이상일 때는 거래 명세표 견적서 다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또 이 30만 원 이상일 때 비교 견적서 첨부하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제가 30만 원이라는 거는 각 지자체 또는 과별로 다 달라요. 어느 곳은 100만 원, 어느 곳은 50만 원, 또 어느 곳은 그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넣어.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금액은 아마 공고 떴을 때 그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 또 연말쯤 됐을 때 김수현 주무관님 사업 설명회 할 때 한 번 더 여쭤보시거나 공고사항 떴을 때 그거 자세히 읽어보시면 얼마인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견적서도 따로 받으시면 돼요. 다음이 이자입니다. 잔액하고. 그래서 이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는데 보조금 집행 완료 후에 남은 잔액 그리고 발생한 이자는 담당자에게 나중에 반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좌로 반납하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사실 2016년도 17년도까지는 계좌로 반납을 했는데 요즘은 아마 고지서로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로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원천 징수죠. 이걸 가장 들어도 모르겠고 알아도 모르겠고 하는 거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의 1회당 최대 2시간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거 아마 강사비 등급할 때도 1시간에 얼마, 추가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임 구성원에게는 절대로 강사비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동일인에게 월 12만 5천 원 초과시는 무조건 소득세, 지방세를 부과해라. 그래서 8.8%.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문가 사례비. 그래서 이게 전문가 사례비라는 건 강사비인데요. 다른 지자체는 또 전문가 사례비로 용어를 쓰시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쓰면 원천징수를 8.8%는 26,400원인 거예요. 그거를 떼고 27만 3,600원을 강사에게 계좌이체로 보내고 26,400원 중에서 24,000원은 홈택스나
부천 세무서에 납부를 하시고 또 지방세 0.8%는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에 납부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 시는 세정과에 전화하면 따로 별도로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위택스에다 꼭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시청 세정과에 제가 나이가 좀 많거나 아니면 이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소득세 24,000원을 냈는데 난 이거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가상계좌를 줘요. 문자로. 그러면 그걸로 내시면 돼요. 그리고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영수증을 거기 세정과에서 아마 사이트 어디 들어가시 뽑으시면 돼요 라고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를 의뢰를 하고 나서 강의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마을 공동체에서 직접 이렇게 예시로 올려준 거라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 청구서 그죠? 우리가 입금 계좌, 금융기관, 뭐 예금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프로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강의 확인서, 청구서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양식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강사님 중에서 이걸 또 따로 작성해야 돼? 라고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기존에 이력서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라고 하시면 있다. 그럼 그걸로 대처해도 된다라는 거. 예, 또 강의 확인서 요건 서식에 있는 건데요. 요걸 조금 놓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강사명, 소속 및 지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강사료. 이 강사료는 아마 공동체에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입금 계좌, 예금주. 요거는 꼭 자필로 쓰셔야 된다. 컴퓨터로 작성하시면 요거는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꼭 해주시고요. 밑에 서명, 그다음에 동의 요걸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 밑에 이름하고 쓰시고 서명 요것도 자필로 쓰셔야 된다 라고 해서 서명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강의 확인서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 점 네. 그리고 강의 결과 보고서 강의를 했으면 강사님이 강의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도 쓰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이걸 누가 작성했는지 이런 것도 함께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강사비를 지급을 하죠. 이체 결과 확인증. 요거는 인터넷으로 보냈을 때에 하는 거고요. 또 그게 있어요. 그 은행 가서 직접 하시는 분 그런 거 하시면 되고 CD기 있죠. 거기도 직접 해도 돼요. 그럼 CD기는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그거 꼭 붙이셔야 된다라는 거 하시면 되고 8%또 지방세 0.8% 공제 후에 강사비 꼭 주셔야 된다. 근데 요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강사비 지급할게요. 그래서 30만 원이니까 30만 원 후딱 보내고 세금은 어떻게 하지? 내 돈으로 내나?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요 공제를 꼭 하고 보내시라는 거. 그리고 요거 계좌 이체하고 나면 이체 수수료는 자부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부담으로 계좌 이체 수수료를 해라. 네. 그 외에 강사비 외에 또 원고비 있고 공연비가 있잖아요. 그때 그 기준입니다. 원고비 같은 경우는 뭐 읽어보시면 뭐 A4 한 매당 13,000원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연비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회원한테는 지급이 안 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공연팀이나 사회자나 음향 뭐 이런 전문가분들에게 보내도 되고 그리고 공연비는 금액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만 원 안에 하는 걸로 하고요. 요것도 증빙 서류가 조금 많아요. 공연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그 공연이 10명이든 20명이든 각 서명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좌 이체를 받아야 되고 또 아까 얘기했던 행사 강의 그 공연한 결과 보고서를 왜 이 공연을 이 행사에 했는지를 그 보고서를 받아야 되고 이것 또한 원천 진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의 공연하신 분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강사비하고 공연비하고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거 한 번씩 체크하시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원천지수는 뭐 부천 세무서 또는 홈택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그인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렵죠. 그래서 공동체 분들이 그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그러죠. 고유번호증. 그죠? 우리 단체 고유번호증. 이거 있는 분들은 공인인증서 받기가 조금 수월한데, 공동체 고유번호증 없는 분들은 공인인증서 개인으로 들어가서 이걸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나면 쉽고, 또 요거를, 나는 공인인증서가 너무 싫다. 이러신 분들은, 비회원 단건 납부라고 있어요. 비회원으로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하셔도 되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천징수를 4월부터 10월까지 강사비를 지급을 다 하고 나면 지방세나 소득세는 계속 신고를 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021년, 올해 2020년도에 보조금 사업을 잘 했어요. 그러고 나면 2021년에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라는 걸 작성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 어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무사에 가서 지급명세서 하러 왔어요. 이러면 그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다가 4월 달에 안숙형에게 얼마 줬고, 뭐 5월 달에 김수현에게 얼마 줬고, 이런 걸 작성해서 제출만 하면, 왜냐면 그동안에 저희가 신고는 했잖아요. 세금은 계속 냈으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강사님들이 5월 달에 연말정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사님한테 혜택이 조금이나마 많진 않지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출결에서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 뭐 홍보비나 뭐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작성을 잘 하겠는데, 강사비 같은 경우는 한 번 작성을 했어. 근데 소득세, 지방세를 어떻게 작성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강사료에 대한 원천 징수는 강사 수당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강사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사료가 얼마 나갔는지 그 강사료에 대한 얘기 14만 원의 이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금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따로 적는 거예요. 이것 또한 보조금으로 나갔겠죠. 그래서 체주는 분명히 부천시 세무서고 부천시 세정가인 거죠. 돈을 받은 곳이니까 그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천 징수 신고서에 요거는 아마 세무서에 가면 이렇게 양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홈택스로 신고했을 때 이렇게 접수증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직접 가서 세무서에 가서 직접 하면 요거 영수증을 주세요. 그럼 여기에 가상계좌가 나오거든요. 가상계좌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가상계좌가 나와요. 요 계좌 중에서 납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수증, 카드 영수증 아까 얘기했죠. 세부 내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본하고 복사본하고 이렇게 따로 꼭 해놓으셔서 붙여 놓으셔야 된다라고 하고, 옆에 아까 얘기했죠. 증빙 사진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구입한 물건이 나오게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커피 얼굴 나오는 거 너무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처리를 해도 된다. 조금 자세히 얘기하자면요. 영수증에 여기는 지금 세부 내역이 나와 있죠. 그래서 괜찮은데 여기는 세부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세부 내역을 같이 첨부하셔야 돼요. 두 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영수증 받을 때 함께 세부 내역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훨씬 좋죠. 왜냐하면 저희가 영수증 복사본은 항상 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한 번만 복사하면 되는데 얘는 따로따로 두 장을 다 복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견적서 받고 또 아까 얘기했던 현수막 그리고 사용한 내역 다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체 우리가 입금하게 되면 영수증 나와야 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세금계산서도 함께 첨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회의록 있죠. 그래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회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회의록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록 할 때 회의록도 아마 양식에 있을 거예요.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시고 그
회의록 하신 참석자분들 함께 증빙 사진도 돼야 된다. 근데 이 회의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그걸 매번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회의록이라는 건 우리가 보조금을 운영할 때 약간 우리가 그 세부적으로 내역이 있을 때 월별 계획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월별로 쓰셔도 된다. 다만 너무 없어도 그렇잖아요.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회의록이 한 장이에요.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월별로 한 장씩 정도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편찰 순서예요. 편찰 순서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부터 처음부터 보여드렸던 보조사업 추진 실적이나 정산보고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가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되고, 보조금 통장 사본이 올라가야 되고, 지출 결의서, 그러니까 지출 품위서, 결의서, 그다음에 해당 증빙 자료까지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통장 날짜별로대로 이렇게 해서 함께 편찰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좀 어렵나요? 어렵더라도 이거는 꼭 하셔야 하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 담당자 김 선생님에게 얘기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이런 거는 조금 도움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서로 남을 헐뜯고 왜 쟤만 저렇게 잘하려고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또 다른 가족이거든요. 그 가족은 함께 아픔도 함께 해야 되고 단점도 보듬어주고 장점은 크게 나타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활동가예요. 활동가들은 뭐예요? 네트워커거든요. 우리 부천에서는 외부에서 되게 부러워해요. 부천이 공모사업에서 되게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함께 하는 거를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안 하지는 않지만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 우리 함께 그 힘을 보여주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쪽에는 제가 말소리가 들리나요? 역시 우리 부천 분들은 질문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들어봤더니 질문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없다는 거는 사실 다 알고 계셔서 없다는 게 아니라 뭐가 뭔지를 몰라서 질문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따로 김수현 선생님께 요청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요. 또 이 안에는 지금 공모사업을 또 베테랑처럼 잘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담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한 거 보니까 그거를 예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3시 19분인데요. 20분까지 없으면 네. 지급 명세서 경우는 다음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나요? 그래서 지급 명세서는 민원실이 아니고요. 부천시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세무서 민원실 말씀하시는 민원실에 내도 되고요. 네. 민원실에 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요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천시 세무서에 가면 2층하고 3층에 보면 각 동마다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복도 끝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정동, 신중동, 뭐 부천동은 2층, 뭐 소사분동 뭐 몇 동은 3층 뭐 이런 식으로 동마다 그 층수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거기에 가서 얘기하시면 돼요. 1층 민원실에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